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포렌식 강의를 맡고 있는 이용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릴 것 같이 리눅스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시간씩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1시간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리눅스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물론 하실 수 있는 학생들도 있고 하실 수 없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리눅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리눅스를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리눅스를 설치해서 테스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좀 기초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1시간 내에 끝나지 않는다면 이건 또 나눠서 두 번째로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눅스는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요. 리눅스에 대한 설명은 전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번 특강에서 해야 될 것은요, 설치 파일 다운로드, 어디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가, 믿고 다운로드 할 만한 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다운로드 할 만한 곳과 그 다음에 설치를 위한 환경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VMware에서 설치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할 때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설치한 후에 리눅스를 쓰기 위한 환경 설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리눅스에 대한 기본적인 계정 설명, 계정의 구조라든지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및 파일 구조, 그 다음에 SSH 환경 설정을 위한 부분, 그리고 접속하는 방법, 그리고 아파치 설치 후 환경 설정 방법,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특강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과제도 없습니다. 리눅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강의일 뿐이고요. 이미 알고 계신 학생들은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리눅스는 여러 가지 종류의 리눅스가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CentOS하고 우분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수업은 CentOS 기준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분투는 어디서 다운받는지 정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제가 미리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CentOS 같은 경우는 미러 사이트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것을 다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버전을 다운받기에는 좀 불편해서요. 제가 많이 쓰는 주소를 공개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빠르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두 군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http://mirror.naver-corporation corp.com 이라고 가시면 거기에서 종류별로 오픈 오피스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CentOS에 저는 7.8 버전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요. 우분투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CentOS하고 우분투에 좀 구분을 좀 드리겠습니다. CentOS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화면에 보이시죠? CentOS.org입니다. 앞서서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이 CentOS는 레드햇 그룹에서 만든 오픈소스용 서버 운영체제입니다. 물론 이제 서버나 데스크탑용에서 다 쓸 수는 있는데요. 안정판이죠. 페도라 같은 경우는 그 미래 버전, 그러니까 베타 버전의 OS라고 본다면 이 CentOS는 실제 레드햇에서 판매하고 있는 레드햇 리눅스의 오픈소스 배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은 더 뛰어나고요. 물론 차세대 기능들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8.1 버전이 리눅스가 CentOS가 나와 있는데 현재 그 일반적인 상용 OS로는 7 버전, 그러니까 CentOS 7이라고 하는 7 버전 OS를 가장 많이 씁니다. 안정성 검증도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많은 곳에서 이 CentOS 7을 서버 운영체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기능이라든지 호환성 부분은 검증됐다고 보고 있고요. CentOS 6는 좀 오래된 버전이라서 지금 다운로드는 가능하지만 실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CentOS 7부터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도 내년 또는 내후년 정도, 앞으로 2년 정도가 지나면 CentOS 8을 이제 안정판으로 많이 활용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CentOS 8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실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많이 쓰고요. 안정판을 위한 서버 구축은 사실은 한번 구축하면 10년 이상 사용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CentOS 7을 많이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버전을 깔았다가 그 기능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을 활용하다가 버그가 발생하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롱텀 서비스 버전, 그러니까는 오랜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버전들을 선호합니다. CentOS 7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분투도 그런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카카오에 접속해서 봤는데 우분투.com에 가면 우분투 여기는 회사입니다. 레드햇과는 다른 우분투를 서비스하는 회사고요. 이 우분투에서 다운로드 가시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데스크탑 버전 있고요. 서버 버전 있고 IoT 버전, 클라우드 버전이 있는데 우리는 서버 버전을 설명드립니다. LTS는요. 롱텀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최소한 10년, 적어도 10년 동안은 업그레이드나 패치, 보안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는 뜻이고요. LTS 버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2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서버를 구축하신다면 LTS 버전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데스크탑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제 최신 버전, LTS가 없어도 최신 버전이면 충분할 겁니다. 참고로 우분투는 버전을 표기하는 게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2004로 돼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2020년 4월에 나왔다는 뜻입니다. 2020년 4월에 나왔고 만약에 이제 보안 업데이트가 돼서 패치가 되면 그 뒤에 새로운 것들이 이제 패치 릴리즈가 된 것들이 이제 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저는 이번 수업에서는 CentOS 7 버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8 64비트용 버전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VMware로 설명을 드리는데 버추얼박스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버추얼박스가 아직은 좀 불안정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습용으로 쓰시기에는 전혀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좀 구축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성능을 좀 테스트해보자 하신다면 VMware 오픈소스 31 버전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좀 여건이 된다면 저와 같이 이제 VMware를 워크스테이션 버전을 구매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무료 버전도 좋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 복제가 다 나쁜 것도 오픈소스가 다 나쁜 것도 불법 복제는 나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불법 복제는 무조건 나쁘고요. 불법 복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커들이 불법 복제를 해서 배포하는 그 목적은 전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분명히 그 안에 그들의 루트가 다 루트킷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출해내서 지우는 것은 사실은 많은 전문가, 이제 전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생들과 같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필요한 것만 오픈소스로 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저도 포토샵 대신 김프를 쓰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VMware는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니까 버추얼박스 안정성이 조금 떨어져서 진행하다가 튕겨져 나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설정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포렌식을 실습하거나 할 때 이게 이제 제대로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멈추거나 또는 헹걸린다고 하죠. 완전히 아니면 그러니까 브로킹 된다고 하죠. 뭐라고 그러죠? 디스크가 깨지거나 그래서 다시 구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VMware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를 했더라? 하도 예전에 사가지고 VMware 솔루션이고요. 제가 VMware랑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방법 권고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오픈소스 버전으로 해서 베타 버전이죠. 베타 버전으로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회원가입만 하면 충분히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받아서 그 기간 동안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이슈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VMware
제가 이 프로모션 기간에 사가지고 워크스테이션 15 가격 교육용 버전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네, 보시면 21만 4천원이네요. 제가 프로모션 기간에 사가지고 좀 금액이 크네요. 여유가 되신다면 구매를 하시고요. 뭐 여유가 안 되시면 베타 버전 쓰시고 버추얼 박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베타 버전 같은 경우는 뭐 지우고 또 깔으면 되니까 뭐 크게 정의는 없을 겁니다. 자, 우선은 버추얼 박스 VM웨어로 환경 설정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VM웨어는 여러분들이 다 설치했을 거라고 믿고요. VM웨어 같은 이제 VM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버추얼 박스도 그렇습니다.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야 됩니다. 버추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PC는 하나의 네트워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선이든 그것이 유선이든 그것은 하나의 네트워크고요. 다음 주에 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VM웨어는 여러분들 PC 안에 새로운 네트워크 PC를 구축하는 겁니다. 서버나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서버와 PC 간 또는 PC와 PC 간의 통신을 하는 환경이고요. VM웨어는 크게 세 가지의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요. VM웨어를 실행하시고 상단에 메뉴에 파일 및 에디터에 가시면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두 개밖에 안 보이죠. 세 개라고 했는데 왜 두 개입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보시면 첫 번째 요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좀 더 크게 볼까요? 이 이제 크게 두 개만 눈에 보이는데요. 첫 번째 건 호스트온입니다. 호스트온이란 외부 네트워크, 노트북 바깥에 여러분들의 컴퓨터 바깥이랑은 연결하지 않고요. 오로지 여러분들의 컴퓨터와 가상 컴퓨터, 그러니까 VM웨어 컴퓨터죠. 이 두 가지만의 통신을 할 때 씁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샌드박스를 구성해서 악성 코드를 검색하거나 또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찾을 때 저 환경을 사용합니다.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malware 같은 경우는요, 바깥에 해커의 PC와 통신하기 위한 통신 시도를 하는데 그것이 바깥에 통신이 되면 내 PC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의 환경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에서는 바깥으로의 통신을 차단하되 여러분들의 컴퓨터와 VM웨어 컴퓨터 간에만 통신하게 하여서 외부의 네트워크는 차단하고 그 컴퓨터 안에 있는 환경들을 분석할 때 사용을 합니다. 네트워크 뒷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다른 시간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견변용 악성 코드를 가지고 분석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악성 코드 포렌식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는요, NAT입니다. NAT.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노트북에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을 때, 인터넷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 컴퓨터랑 버추얼 컴퓨터가 어떻게 인터넷이 됩니까? 그럴 때 쓰는 기능이 이제 NAT라고 부릅니다. 이제 네트워크의 하나의 서브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종속시킬 때 사용합니다. NAT에 대한 설명도 네트워크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런데 호스트온리와 NAT의 차이점은 뭐냐면 호스트온리는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러나 NAT는 여러분들의 노트북과 VM웨어 통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돼요. 그 VM웨어 서버 안에서. NAT가 훨씬 편하죠. 지금 오늘은 우리는 NAT 환경으로 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신다면 여긴 보이지 않지만 브릿지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트북과 동일한 형태의 위상,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위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노트북이 1차라면
그 하위로 있는 시스템들이 호스트 온리와 NAT입니다. 하위의 VM이 인터넷이 안 되면 호스트 온리라 부르고, 하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VM웨어가 인터넷이 되면 NAT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노트북과 같은 위상의 VM웨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VM웨어에 접속해야 될 때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브릿지 모드라고 부르고요.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버추얼 에디터,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라고 하는 창에 밑에 보시면 체인지 세팅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 요거 클릭하면 이제 관리자 권한을 물어보거든요. 관리자 권한을 실행시키면 창이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에. 여기 보면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게 보여요. 평상시에는 이 브릿지를 세팅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붙거든요. 오토 브릿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 무선, 유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노트북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찾아서 자동으로 연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표현하진 않는 거고요. 하지만 뭐 특수한 경우가 있겠죠. 나 무선만 보고 싶어.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나중에 무선 포렌식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선 포렌식이 있나요? 아무튼 무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중에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 신호를 우리가 분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무선 랜카드만을 가지고서 VM웨어를 돌려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요 브릿지를 선택하고 밑에 보시면 여기 네트워크 카드를 선택하는 단이 있습니다. 오토매틱 세팅이라고 하면 인터넷이 되는 애를 자동으로 찾는 거고요. 여기 말고 다른 걸 찾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데스크탑에는 무선 랜이 없는데요. 그래서 리얼텍 유선 랜 하나랑 버추얼 박스랑 그 다음에 카스퍼스키, 이건 제 백신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인터넷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얘를 선택해서 하시면 유선만 됩니다. 유선만.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파이 랜 카드가 있다면 걔만을 선택하면 저 VM웨어는 무선 랜만 가지고 통신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놓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것을 킨 이유는요, 요 NAT의 IP를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VMnet 8에 NAT에 보니까 이렇게 IP가 있습니다. 19168.23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IP는요, 여러분들의 설치할 때마다 다릅니다. 제 컴퓨터에 있는 게 238.0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도 238.0이라는 법은 없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캔슬 누르고 자, 이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VM웨어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홈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 Virtual Machine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창이 뜹니다. 이렇게 Welcome to New Virtual Machine Wizard 해서 기본 모드랑 커스텀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모드로 쓰면 편하죠. 알아서 OS에 맞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커스텀 모드로 해서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자원을 할당하고 필요한 만큼만 진행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모드를 선택하시고 넥스트 하시면 이렇게 떠요. 자, 화면에 뭐 확장하는 거 좀 빼볼까요? 잘 보이진 않으실 건데 이제 두 가지가 뭐죠? 퓨전이라고 하는 건 맥 OS에 사용하는 VM웨어입니다. 워크스테이션 이 버전에서만 지원하고 최대 64기가 16개 프로세스 10개 네트워크 8테라 3기가의 쉐어 그래픽 메모리만 할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입니다. 물론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버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쪼로로. 근데 뭐 굳이 낮출 필요는 없고요. 자, 넥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치용 이미지를 바로 넣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넣겠다라고 하는 맨 마지막 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넣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로 넣게 하면 이제 좀 쉬운 부분이죠. 우리 첫 번째로 넣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죠. 인스톨 디스크 이미지 두 번 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칸. 얘를 넣고 브라우저라고 하는 걸 선택하셔서 ISO 파일, 아까 제가 리눅스 다운로드 받는 곳을 알려드렸죠. 거기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이렇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CentOS 7입니다.
CentOS 7.8 버전을 아까 CentOS 미러 사이트에서 다운받았고요. 걔를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Next 하면 이렇게 나오죠. CentOS 7 기본 경로는요. C의 유저의 사용자 디렉토리 안에 내 문서 안에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것 안에 만들어집니다. 경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이 버추얼 박스를 만들어서 쓰다가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또는 어디 이 버추얼 이미지 옮겨야 할 때 찾지 못해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 내 PC에 보시면 문서에 보시면 버추얼 머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추얼 머신 안에 만들어집니다. 내 PC 문서 버추얼 머신입니다. 내 PC 문서 버추얼 머신 안에 아직은 제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과제를 했던 거 2개밖에 없어요. 얘를 이제 다음 누르면 만들어지겠죠. 프로세서를 넣는 란이에요. 이 CPU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CPU의 개념을 대해선 따로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CPU는 컴퓨터의 메인 프로세서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CPU의 숫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CPU 숫자를 물어볼까요? 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보시면 프로세서 넘버와 코어 퍼 프로세서라고 나오는 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세서라는 건 물리적, 그러니까 가상이지만 물리적 개념의 프로세서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것을 전문용어로 소켓이라 부릅니다. CPU를 꽂는 소켓 해가지고 물리적인 소켓을 몇 개로 둘 거냐, 그리고 그 하나의 소켓에 듀얼이냐, 쿼드냐, 아니면 뭐 펙타냐라 같이 하위 프로세서를 코어를 구분할 거냐라고 구분합니다.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하나의 물리적 프로세서 안에 CPU 안에 여러 개의 CPU를 집약해서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멀티코어 프로세서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인텔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뭐 i3부터 그리고 i3, i5, i7이라고 하는 기종부터 멀티코어 프로세서가 들어있고요. AMD라고 사용하는 것이면 라이젠 5부터 제대로 된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하위 기종도 기능은 지원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2개의 프로세서를 놓고 각 프로세서마다 2개의 코어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토탈 4코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노트북이 i3 이하라면 하나씩만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트북이 i3 이상, 좀 내 거는 성능이 좀 돼요. 노트북이나 PC가 성능이 좀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프로세서 2개, 그리고 그 프로세서당 코어가 2개, 총 4코어를, 최소 4코어거든요. 놓으시면 되고요. CentOS에서 이제 메모리를 물어봅니다. 메모리를 물어보는데, 오늘은 GNU, 그놈이라고 하는 X윈도우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X윈도우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CLI, 도스창처럼 생긴 윈도우, 완전 순수한 서버의 형태로 설치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기 때문에 메모리는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2기가 이상만 있으면 되고요. X윈도우를 쓰신다면 4기가 이상 있어야 돼요. X윈도우는 그 그래픽 이미지가 구동돼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가 좀 더 필요합니다.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뭐 4기가를 쓰셔도 상관없는데 2기가 이상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노트북이 4기가 이하의 메모리가 있다 하면 이 과정은 따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트북이 최소한 8기가 이상의 메모리, 램이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작업 관리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태바, 맨 밑에 상태바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작업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능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나와요. 메모리가 얼마인지. 이렇게 보시면 소켓의 코어에서 메모리가 속도랑 뭐 이런 것들이 쭉 보입니다. 이건 데스크탑이고요. 노트북은 아닙니다. 하나의 소켓에 코어당 8개가 들어있고 그 안에 스레드가 16개, 즉 코어당 2개 스레드 해서 총 16개의 CPU를 가지고 있는 데스크탑이고요. 메모리는 32기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는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스크탑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강의용으로 특별하게 따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가상의 VMware를 여러 개를 띄워서 쓸 수 있고 영상 캡처와 영상 편집이 가능한 그런 워크스테이션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좀 많아도
그리고 디스크는 SSD가 100%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SSD가 아닌 옛날 디스크라면 느릴 겁니다. 많이 느릴 거예요. 자, 여기서 메모리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최소한 8이 있어야 됩니다. 8기가 이상의 메모리가 앞부분은 사용용이고요. 슬래시 뒷부분에 나오는 게 토탈 나의 하드웨어입니다. 여기 끝에 보시면 이 화면 끝에 보시면 이게 토탈입니다. 할당된 거고요. 장비에 이제 PC에 꽂혀 있는 거고 여기에 저는 32기가가 있는 거고 최소한 8 이상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4기가 이하로 있다. 4기가나 2기가다 그러면 이 과정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컴퓨터가 블루 스크린이 뜰 거예요. 저는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무리하게 4기가 이하에서 이 작업을 따라 하시게 되면 컴퓨터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컴퓨터가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과정은 제가 강의 계획서에도 명시를 했어요. 고성능의 노트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i3 이상, 권장사항은 i5 이상이고요. 메모리는 8기가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하드디스크는 SATA 방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드디스크는 뭐 SSD가 아니라 일반 하드디스크여도 상관은 없고요. 그건 뭐 하드디스크는 좀 느리면 뭐 어쩔 수 없죠. 최소한 그 대신 100GB의 저장 공간의 여유는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최소한의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요구사항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정도는 있어야만 이 과정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텔 i3 이상의 CPU고요. 또는 AMD 라이젠 3 이상 있어야 됩니다. 메모리는 우리가 램 또는 메모리라고 하죠. 메모리는 8GB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SSD 방식을 권장하고요. SSD 권장에 여유 공간,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100GB 이상 있어야 됩니다. 뭐 100GB 이하여도 상관없는데 이 과정을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꽉 찰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기가만 선택하고요. 넥스트 다음 해보겠습니다. 돋보기를 다시 한번 펴볼까요? 우선 이제 네트워크를 고르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를 여기서도 고릅니다. 브릿지 네트워크, NAT, 호스트 온리, don't using, do not use your network connection 해서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겠다는데 이거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도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돼요. 물론 인터넷이 안 돼도 상관없지만 네트워크는 연결해야만 그게 활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호스트 온리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NAT 모드, Used Network Address Translation 해가지고 네트워크 NAT 모드로 선택하고 넥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하드디스크의 컨트롤 타입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그냥 기본값 놓고 쓰시면 돼요. LSI, 로직, 기본값입니다. 더 큰 퍼포먼스를 내려면 더 크게 낼 수 있는데 맨 마지막은 옛날 방식의 패러럴 방식의 스캇입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느려요. I/O 자체가. 그리고 LSI, 로지컬, SAS도 지금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서버에서 사용하는 SATA 방식인데 뭐 PC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선택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LSI, 로직이라고 하는 기본 SATA 방식을 선택하고 넥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물으죠. 버추얼 디스크 타입을 뭘로 할 거냐? 스캇이냐, SATA냐, NVMe냐?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ID만 선택 안 하시면 돼요. ID는 옛날 방식이라서 많이 느리고요. SATA도 상관없는데 기본값은 스캇입니다. SATA로 해볼까요? 뭐 크게 이슈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스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물어봅니다. 디스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Create a new virtual disk. 그러니까 새로운 버추얼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불러올 거냐, 아니면 피지컬 디스크, 실제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연결할 것이냐.
근데 3번은 사용 안 합니다. 이 3번 같은 경우는 그 VMware로 만들어져 있는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vSphere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거를 불러올 때 사용합니다. 어드밴스드 유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고급 유저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기존에 여러분들 노트북에 연결해 버리면 노트북 깨져 버립니다. MS 윈도우 깨져요. 기존 데이터 다 날아갑니다. 절대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피지컬 디스크를 선택하실 때는 아주 유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지금 상황에선 권고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불러올 거냐인데 저희는 새로 설치하는 거니까 그냥 create a new virtual disk라고 하고 next 해보겠습니다. 용량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맥스 사이즈를 얼마나 놓을 거냐, 맥스 사이즈를 얼마나 놓을 거냐 물어보는데 CentOS는 최소 권장사항이 20기가예요. 물론 10기가 이상만 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뭐 패키지도 깔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 최소 20기가는 필요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서버 만들 때는 더 만들죠. 더 크게 만들고요. 20기가뿐만 아니라 그 더 큰 용량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노트북에서 쓸 거고요. 20기가만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뭐 그 이상의 용량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이게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20기가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고요. 그런데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allocate all disk space now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여유 공간을 툴로 쓸 것이냐. 사용 안 하죠, 당연히. 주어진 공간만 쓸 겁니다. 그러면 디스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싱글 파일로 만들 것이냐. 하나의 단일 파일로 20기가를 만들면 20기가짜리 단일 파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드디스크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멀티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Mware 안에서는 하나의 디스크로 인식하지만 피지컬한 여러분들의 노트북에서는 파일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단일 파일 20기가짜리로 만들면 덩어리가 너무 커요. 나중에 그걸 여러분들이 옮기는 것도 어렵고 지울 때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로 분산해서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VMDK라고 하는 이제 디스크 이미지 파일인 거죠. 디스크 이미지 파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자 VMware의 이름은 CentOS 7 64비트고 로케이션 위치는 유저의 내문서의 버추얼 머신 안에 CentOS 7 64비트라고 되어 있고요. VMware의 버전은 15 버전에서 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는 20기가 분산 처리로 저장되고요. 메모리는 2기가입니다. 하드디스크랑 메모리랑 CPU는 나중에 올릴 수 있어요. 줄이는 건 불가능한데 올릴 수는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NAT로 되어 있는 걸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즈 하드웨어를 누르면 셋업 창이 나와서 이걸 또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체크 뭐냐면 자, 피니시가 되면 바로 하드웨어가 켜지는 겁니다. Power on this virtual machine after create. 그러니까 creation 해서 만들어지면 바로 파워를 켜겠느냐? 뭐 그렇죠. 자, 그럼 피니시 하면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화면이 켜집니다. 지금 자 이제 돋보기를 꺼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오죠. 자, 이건 설치 메뉴고요. 잠시만요. 자, VMware에서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면 바깥으로 나옵니다. VMware를 클릭하면 마우스가 없어지죠. 지금 화면에서처럼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면 마우스가 다시 나타납니다. 설치 메뉴를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Install CentOS 7, Test this media and Install CentOS 7, 그 다음에 트러블슈팅. 트러블슈팅은 나중에 이거는 제가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고급 과정에서나 필요한 거고, 이 ISO 이미지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테스트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이 있고, 그냥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CD로 만들어질 때는 저걸 꼭 테스트했어요. CD로 굽는다고 하죠. CD나 DVD로 구워서 설치할 때는 그 굽는 과정이나 또는 옮기는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를 테스트하고 했는데 우리는 인터넷에서 바로 다운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인스톨 하겠습니다. 인스톨 하면 좀 있으면 설치 화면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자, 부팅이 되면
이렇게 설치 첫 화면이 나옵니다. 설치 첫 화면이 보면 이제 언어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 설치 언어뿐만 아니라 설치한 이후 기본 언어를 뭘로 쓸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제 한국어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 언어는 영어로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X 윈도우 기반의 리눅스가 아니라 CLI, 즉 도수창과 같이 그냥 텍스트 기반의 리눅스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어를 선택하게 되면 에러 코드라든지 명령어 실행한 결과물들이 전부 다 한글로 나와요. 그러면 그 폰트가 없어서 다 깨져버립니다. 기본 랭귀지는 잉글리시, 미국 영어로 선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옵션을 하는 화면들이 나옵니다. 좀 기다려 볼까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맨 먼저 데이트 앤 타임 해가지고 이 리눅스가 속해 있는 지역과 표준 시간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아시아의 한국이고요. 평양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여기 선택하셔도 돼요. 서울. 잘 찍으셔야 돼요. 평양 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은 지금 저는 6월 4일 오후 4시 51분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놓고 넘어가고요. 키보드는 영문 상태로 그냥 두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화면에 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특이사항 없으면 변경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서 한글 키를 넣겠다고 한글 키보드로 바꾸시면 영문 입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문 상태로 두고 하겠습니다. 랭귀지 서포트에서 이제 여기서 한국어를 추가합니다. 영문을 빼는 게 아니라 영어인 상태에서 한국어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CLI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영문이 나오고요. 한국어가 지원 가능한 폰트가 있는 상태에서는 한국어가 나옵니다. 훨씬 편하죠. 보시면 영어랑 한국어를 두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는 설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설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니멀 인스톨이라고 해서 최소 사이즈로 인스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사이즈의 인스톨로 해서 여기 미니멀 인스톨이라고 보이죠? 최소 사이즈의 인스톨로 화면을 그냥 리눅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토매틱으로 해서 그냥 풀로 설치하겠습니다. 20기가 설정한 거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냥 풀로 놓고 오토매틱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그냥 다 리셋 하겠다는 거죠. 뭐 딜리트 올 하고. 여러분들은 이 화면이 안 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설치했다가 다시 지우는 거거든요. 처음 설치할 때는 이 화면이 안 뜹니다. 걱정 마세요. 자,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설정할 거 없는데 한 가지 네트워크 부분은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 리눅스에서 사용할 호스트 네임, 그러니까 리눅스 그 서버의 이름인 거죠. 우리가 포렌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변경이 가능한데 우선은 포렌식으로 한번 해보고요. 여기 바뀌었죠. 그리고 네트워크도 기본적으로 원래 디세이블 됩니다. 이거 이네이블 시키려면 초급 수준에서는 어려워요. 그냥 이네이블 시키겠습니다. DHCP로 이네이블 시키면 NAT 모드에서는 이렇게 IP를 받아와요. 이 IP 그냥 사용할 겁니다.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다 되면 이게 Begin Installation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밑에는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위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떠요. 이게 뭐냐면 슈퍼유저, 루트의 계정 비밀번호 우리 설정 안 했죠? 그 비밀번호 설정하는 겁니다. 8자리 이상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유저 계정도 하나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슈퍼 유저는 네트워크로 접속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유저, 저는 호프라고 짓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편한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화면 잘 보시면 중간에 일반 유저 만드는 데 보면 있어요. Make this user administration. 그러니까 이 유저를 관리자로 둘 것이냐, 즉 슈퍼 유저로 생성할 것이냐인데 저는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슈퍼유저로 설정하면 이 유저로 모든 게 다 돼요. 테스트용으로는 편할 텐데 이걸 하면 보안에 허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버 설치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건 선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설치 진행되고 있죠? 요거 지나면 이제 재부팅이 될 거예요. 그때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서와 같이 다 설치가 되면 화면에 이렇게 리붓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됩니다. 밑에 보면 이상한 노란 타이틀바가 하나 생겼죠. 이건 뭐냐면 이 CentOS는 GNU GPL 라이센스를 따르는데 그 라이센스를 확인하는 방법이 유저 쉐어의 CentOS 리리즈의 EULA라고 하는 파일을 살펴보면 된다라고 하는 참고문입니다. 자, 리부트를 한번 부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팅이 될 거예요. 자, 부팅을 보면 이렇게 부트로더가 두 개 나옵니다. 보시면 위에 있는 이것은 이제 부트로드 화면이에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슬래시 부트에 있는, 그러니까 디렉토리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커널 이미지입니다. 그 커널 이미지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우리는 부팅하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걸 넣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보통은 그냥 가만히 두면 10초인가 1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부팅이 돼요. 이렇게 키보드를 움직이면 얘가 거기서 멈춰버리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놔두면 15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첫 번째로 되어 있는 순위, 그것에 멀티 부팅에 의해서 부팅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키보드를 움직인 거예요. 엔터 치면 화면이 부팅이 될 겁니다. 화면 보이시죠? 뭔가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뚝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뭘까요? 이걸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게 이제 배너, 리눅스의 배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BANNER. 이슈 또는 배너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CentOS 리눅스 7이고요. 커널 3.10.0 버전이라고 되어 있고 x8664 버전, 즉 64비트 버전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이 리눅스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건 설치한 후 제거하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호스트네임으로 지정된 게 여기 나오죠. 포렌식, 그리고 로그인, 컴마, 점점점점점 커서 대기 중입니다. 루트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ROT. 이 루트는요, 원래 유닉스에서 유래된 계정이에요. 슈퍼유저 계정이고요. ROOT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리눅스는요, 최상의 디렉토리가 슬래시입니다. 이걸 루트라 불러요. 슬래시가 아니라 원래는 루트라 부릅니다. 여기 아래 이렇게 빈 또는 여기에 부트, 기타, USB, USR, 홈, 이 등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디렉토리가 생성되는데요. 이 최상위 디렉토리의 소유 권한을 우리가 루트라 부르고 그것을 갖고 있는 유저는 당연히 슈퍼유저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래돼 가지고 리눅스나 유닉스에서의 슈퍼유저의 아이디는 ROOT, 뿌리, 즉 루트라고 부릅니다. 최상위 디렉토리. 물론 이제 리눅스에서는 그 슈퍼유저 계정의 폴더는 따로 있어요. 자, 우리 루트를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아까 설치할 때 루트, 슈퍼유저의 비밀번호 넣으셨죠? 그걸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슈퍼유저 비밀번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잃어버리시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이건 초급 과정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든가 다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찾으면 복잡하게 싱글 모드로 부팅해서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는 게 있어요. 어렵진 않은데 저는 오늘 특강은 초급을 위한, 그러니까 초급 학생들을 위한 특강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서 해결하시던가 아니면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리눅스를 처음 접한 건 94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994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리눅스를 접했고요. 그 당시에 슈퍼유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요. 제가 리눅스를 다시 설치한 것만
어마어마합니다. 리눅스는요, MS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많이 알아가려면 많이 설치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설치해보고, 많이 지워보고, 실수해보고, 그것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아주 능력이 뛰어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식을 쏟아 부어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럼 여러분들 것이 안 돼요. 여러분들 손가락에 명령어가 안 남습니다. 리눅스는 엔지니어들 다 그래요. 리눅스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그 명령어나 옵션들이 기억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입력해보고 그만큼 많이 실행해보고 지어보고 설치해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취득하는 겁니다. MS를 우리가 왜 잘 쓰는 건지 아세요? MS만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건 웬만큼 알죠. 리눅스도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좀 많이 하셔서 리눅스 엔지니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리눅스 엔지니어 정말 얼마 없어요. 사람들이 리눅스는 오픈소스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리눅스 엔지니어, 그러니까 리눅스를 튜닝하고 관리하는 엔지니어가 의외로 우리나라에 많이 없습니다. 전문 엔지니어를 뜻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번 일을 시작으로 한번 리눅스 엔지니어로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뭐 그건 이제 사담이고요. 자, 로그인 했죠. 자, 이 상태에서 뭘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대부분 그렇게 물어봐요. 우선은 이 리눅스가 인터넷에 제대로 연결됐는지부터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이 리눅스가 받은 IP가 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일반적인 리눅스의 인터페이스, 즉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P를 확인하는 명령은 ifconfig입니다. ifconfig라고 부릅니다. 안 나오죠. 왜냐하면 미니멀하게 설치했기 때문에 저 명령어가 없습니다. 의도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ifconfig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넷스테이트라고 하는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니멀하게 설치를 하면요. IP가 있어요. IP로 모든 걸 다 해요. 자, IP 띄우고 어드레스 address 띄우고 sho하고 엔터 치면 이 리눅스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네트워크가 설정됩니다. 첫 번째 LO라고 보입니다. 이 LO는 로컬호스트 또는 루프백 IP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네트워크 다음 주에 네트워크 할 때 설명드릴게요. 모든 PC가 동일합니다. 전 세계 모든 서버가 동일하고요. 모든 IoT 기기가 동일합니다. LO라고 하는 루프백 IP는 127.0.0.1입니다. 얘는 인터넷이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외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또 하나가. 이게 뭐냐 봤더니 ENS33. 이건 여러분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이름은 설치하는 환경, 설치하는 모델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단지 제 건 ENS33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LO 말고 다른 걸 찾으시면 돼요. 다른 걸 찾았는데 그거에 대한 iNet이라고 하는 IP 정보가 192.168.138.130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 겁니다. 여러분들 환경은 다를 수 있어요. 192.168.238.130은 저의 VMware IP입니다. 여러분들의 VMware IP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자, 인터넷이 되는지 한번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ping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ICM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가장 작은, 가장 샘플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IP 프로토콜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트워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핑하고 우리 DNS로 한번 보내 볼게요. 168.126.63.1 요거 하나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거나 또는 구글 DNS 8.8.8.8 또는 1.1.1.1 요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핑이 이렇게 보이죠? 응답이 보이죠? 화면에 보이시면 이렇게 60스타바이트 해가지고 ICMP 리퀘스트 1, TTL 128, 타임 2.89ms 쭉 보입니다. 좋죠? 인터넷이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된다면 어떻게 보이느냐면요. 제가 인터넷 한번 끊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핑을 치잖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핑, send message, network is unreachable이라고 나와서 네트워크가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리눅스에서 168.126.63.1이라고 하는 상대방으로 데이터를 보냈는데 데이터가 도달하지 않았다. 즉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네트워크를 켜겠습니다. 저러면 네트워크를 다시 보셔야 돼요. 보통 지금까지 오늘 상황에서는 저렇게 그러니까 요 네트워크 이제 언리처블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노트북, 여러분들의 PC가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됐다는 뜻이거나 또는 저 NAT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냐고요? 우선 여러분들 PC에서 핑이 가는지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PC에서 핑이 안 간다면 VMware도 핑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C가 먼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PC에서는 핑이 가는데 VMware에서 핑이 안 간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요거 보여드렸죠.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 그 VMware 전체 잠시만요. 전체 화면 여기서 보시면 파일에 에디터라고 하는 거에 가면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NAT 있죠. NAT. 이 NAT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Change Setup 눌러가지고 요 NAT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본 값으로는 바꾸실 리가 없어요.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거 바꾸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혹시나 제가 얘기하기 전에 저걸 흔들어 놨다, 바꿔놨다 그러면 여기 리스토어 디폴트라고 있어요. 처음 값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값으로 돌려가요. 그래서 OK 누르시면 돼요. 자, 네트워크 되죠? 그러면 우선은 if config가 돼야 돼요. 그 if config가 돼야 수많은 명령어들을 입력하는 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설치해 보겠습니다. yum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yum이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이 리눅스의 원 소스, 그러니까 리눅스는 명령어를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다운받아서 인스톨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라이브 개념이에요. MS가 요즘 이걸 차용하고 있죠. 안드로이드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이 리눅스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카카오.com이라고 하는 미러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설치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OS 보시면 이 안에 설치 프로그램들이 잔뜩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원격으로 다운받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터넷 환경이 느리거나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이 있다면 저걸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설치할 때 아예 처음부터 설치폰을 다운받을 때 이 최소판이 아니라 4.7기가짜리가 아니라 7버전에 보면 에브리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략 한 10기가 정도 되는 거. 이걸 다운받아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설치하거나 설치되지 않다 하더라도 저 ISO 이미지에서 필요한 것만 꺼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것만 꺼내서 설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폐쇄망인 경우, 인터넷이 안 되는 망에 리눅스를 설치해야 되거나 또는 해외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외 출장 가가지고 리눅스를 설치해야 돼요. 근데 그 나라와 인터넷 환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라이브러리라든지 필요한 패키지를 다운 못 받으면 작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걸 다운받아 갑니다. 통으로. 그래서 외장 하드에 담아가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갔을 때 인터넷이 잘 되면 그냥 쓰고요. 인터넷이 안 되면 저걸 꺼내서 저기서 프로그램을 꺼내다 씁니다. 제일 좋아요, 저게. 이 에브리싱은 7버전에 있고요. 8버전은 다른 형태로 부릅니다. 우분투는 또 우분투 나름대로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자, yum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원격에서 다운받는 프로그램이고요. yum 띄우고 자, 프로그램을 인스톨하는 거, 설치하는 거죠. 인스톨 옵션입니다. 자,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배포 사이트에서 네트워크 툴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다운로드 해줘, 설치해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슈퍼 유저 계정으로만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루트로 연결했으니까 슈퍼유저 계정이죠. 슈퍼유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리눅스에서 인식이 보시면 요 앞에 이렇게 샵이라고 붙어요. 이건 이제 쉘이라 부르는데 이 쉘이 샵인 경우엔 슈퍼유저입니다. 그리고 달러인 경우 이렇게 달러 표시 있죠? 달러 표시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 일반 유저예요. 자, 샵으로 붙어 있는 슈퍼유저 상태에서 띄우고 인스톨 띄우고 넷툴스 하고 엔터 치면 설치됩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배포 사이트로 가서 프로그램들을 찾아요. 자, 보시죠.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배포 사이트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랑 네이버. 거기서 여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물어봐요. 이렇게 부릅니다. Is this okay? 그러니까 대략 917KB 정도를 다운받아서, 그러니까 306KB를 다운받아서 917KB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용량 얼마 안 되죠?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에선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외국에선 저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니까. 자, yes 하고 눌러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키는 뭐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뭐가 더 설치될 거야. 문제가 없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 하고 엔터 치면 설치합니다. 저 넷툴즈를 설치한 후에야 if config가 먹습니다. 그리고 route라고 하는 명령어도 먹고요. netstate라고 하는 것도 먹습니다.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리눅스 명령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리눅스 명령어 시간입니다. ls, 이 ls는 리스트의 약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리눅스는 폴더와 파일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눅스는요, 확장자도 없어요. 확장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실행해요? 어떻게 실행하긴요? 여기 보시면 리눅스가 어떻게 실행되냐면요. 이렇게 파일들을 보면 이렇게 X라고 표시되는 애트리뷰트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권한이라 부르거든요. 실행 권한이 있으면 그것이 그냥 실행됩니다. 실행 권한이 없으면 확장자가 뭐가 됐든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눅스는 아주 단순합니다. 실행 아니면 실행 안 되는 거 둘 중에 하나겠죠. 권한이 있거나 없으면 뭐 이것밖에 없습니다. 확장자가 EXE에 대해서 EXE로 만들어져야만 실행되는 거 그건 MS 개념이에요. 아주 단순화시켰죠. 실행 파일과 문서 파일을 아주 단순화시켰어요. 그리고 확장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나중에 보안적인 설명이 된다면 그때 설명드릴게요. 리눅스는 그걸 가지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인 타입이라고 해서 파일 안에 들어있는 코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파일 매직 넘버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앞에 4자리 코드를 가지고서 4자리 또는 8자리 코드를 가지고서 파일을 구분하고요. 그것을 실행할까 말까에 대한 권한은 권한에서 부여됩니다. LS는 파일과 디렉토리의 목록을 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LS를 그냥 하면 이렇게 이름만 보여요. 이게 뭔지 잘 모르죠. ls 띄고 -al 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보입니다. A라고 하는 것은 애트리뷰트, 권한까지 보여주는 거고 L은 숨김 파일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참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루트, 슈퍼유저 루트는 최상위 단위입니다.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루트. 네. 최상위 단위고 이 아래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bin, boot, dv, etc, home, lib.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bin이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 리눅스에서는 단순한 명령어, ls 같은 단순한 명령어들을 보관하던 디렉토리입니다. 유저빈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유저빈은 어플리케이션 쪽, 즉 OS 명령어가 아닌 어플리케이션 명령어가 유저빈에 있고 OS에서 기본 제공하는 명령어는 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빈이 없어지고 링크를 건 겁니다. 유저빈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디렉토리로 들어가는 순간 이 디렉토리는 점프해서 USR, 여기 USR 있죠? USR 밑에 있는 빈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이걸 찾기 때문에 링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링크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부트 있습니다. 부트. 이 부트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아까 이제 설치한 후에 처음 부팅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나와가지고 제가 뭐 기본 놔두면 15초 후에 자동으로 부팅돼요. 바로 그 부트 이미지가 들어있는 게 이 부트입니다. 참고로 이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디렉토리로 이동할 때는 우리가 cd 명령으로 사용합니다. cd 띄우고 가고자 하는 디렉토리 명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 글로 들어가요. 그러면 루트에 있다가 디렉토리 명으로 바뀌죠. 부트로 바뀝니다. ls-하고 -l 치면 여기 나오죠. 아까 우리가 부팅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위에 있던 건 뭐 쭉 해가지고 이렇게 뜨고요. 369 밑에 게 이런 긴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이 밑에 거는요 복구용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루트 패스워드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할 때 쓰는 리스큐어 이미지고요. 첫 번째 게 메인 이미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 거에서도 싱글 모드로 부팅하면 복구할 수 있어요. 이걸 지우면 어떨까요? 이걸 지우면 지금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컴퓨터 리눅스를 껐다 키는 순간 부팅이 안 됩니다. 저게 없으니까. 부팅이 안 되겠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트는 웬만하면 안 건드립니다. 자, 또 이어서 해볼까요? 자, ETC는 DEV, 디바이스의 약자고요. 입출력 장치들이 거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 USB, 뭐 스캐너, 뭐 이런 것들이 저기 들어있어요. 프린터 같은 것들을. CPU나 메모리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디바이스, 연결된 입출력 장치들이 저기 들어있는 겁니다. 파일 형태로 존재해요. 들어가 볼까요? LSD고 -AL 하면 잔뜩 보이죠? 이게 뭔지 모르겠죠. 이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자, 위로 어떻게 올라가느냐? CD 띄우고 루트, 슬래시 루트를 하셔도 돼요. 그럼 글로 점프해서 넘어가고요. 반대로 한 칸 위죠. 우리 지금 위에서 한 칸 내려왔죠. 루트에서 딥으로 내려왔으면 CD 띄우고 점점 하면 위칸으로 올라갑니다. 상대적 개념이에요. 리눅스에선 상대적 개념과 절대적 개념의 경로가 존재합니다. CD 띄우고 점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CD 띄우고 점점 하면 한 칸 위로 올라가고요. CD 띄우고 이렇게 하면 그 상태로 점프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디렉토리가 너무 복잡해서 여기 보면 디렉토리 들어있죠. vpio 자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죠. 여기서 최상위 단위로 한 번에 넘어가는 방법이 없겠어? 왜 없겠습니까? CD 띄고 루트하고 엔터 치면 바로 글로 점프해버려요. 그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pwd라고 엔터 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pwd. 좀 전에 제가 뭐 한가 쳤으니까 이상한 데로 옮겨갔죠. 이게 뭐냐면 cd 띄우고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바로 전 단계로 이동합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바로 전에 있던 위치로 넘어가요. 그리고 pwd라고 하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의 위치가 어디냐? 루트 아래, dv 아래, vfio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루트 아래, dv 아래, vfio로 있습니다. 여기 상태에서 cd 띄우고 점점, 점 두 개 넣으면 dv로 올라가겠죠. 그 대신 루트로 바로 가고 싶다 그러면 cd 띄우고 루트, 슬래시 하면 바로 루트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서 명령은 몇 가지 보여드렸죠. cd라고 하는 명령, change 디렉토리 약자고요. ls 있고요, pwd 있고, cd 띄우고 마이너스. 옵션 참 많아요. 이렇게 가셔도 돼요. 클리어 하면 화면이 정리됩니다. CLEAR 하면 화면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뭐 지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정리되는 것 뿐입니다. DV 있죠? 자, ETC는요, 리눅스가 부팅되면서 불러오는 환경 설정이에요. 뭐 디스크의 볼륨명, 사용자 계정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저기 들어 있습니다. 운영할 때 지워도 티는 안 나는데 부팅할 때 부팅이 안 돼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부팅되냐면 처음에 컴퓨터가 부팅을 하면 이 부트로더가 이 부트라고 하는 것에 디스크 부트라고 하는 것에 있는 부트 커널 이미지를 읽어옵니다. 이 부트 커널 이미지는 부팅되면서 ETC를 찾아가지고 ETC에 있는 환경 설정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로그인 화면이 뜨는 거죠. 만약에 부트라고 하는 게 사라지면 부팅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ETC가 사라지면 커널까지는 올라와요. 하지만 환경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랜 시간 대기하다가 커널 패닉이 떨어지거나 에러가 납니다. 백업 받아야 될 게 뭔지 알겠죠? 자, 홈 뭐냐? 이게 유저 계정이 있는 곳입니다.
아까 우리가 설치할 때 유저 계정 하나 만들었잖아요. cd 띄고 홈 한번 해볼게요. ls 띄고 -al 했더니 보이죠? 아까 제가 설치할 때 저는 슈퍼 유저의 비밀번호를 넣고 일반 유저 생성하는 데다가 HOP, 호프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홈 밑에 호프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호프라고 하는 사용자 계정의 홈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야, 호프 계정의 홈 디렉토리가 어디야? 호프입니다. 홈의 호프. 물론 사용자 계정을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요. 홈에 호프라고 넣는 경우는 디폴트 값이고요. 다른 데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tmp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뭐 tmax라고 하는 폴더를 새로 만들거나 아파치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사용자 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루트 홈 디렉토리를. 그럼 로그인하면 글로 바로 들어가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디렉토리와 파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관계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있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이 파일 구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요,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존재해요. 보통은요, 예전에는 OS 라이브러리는 바로 루트에 있는 lib에 있었고요.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는 유저의 라이브러리에 있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뭔지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까지 설명드리기엔 너무 많아가지고. 라이브러리가 참조하는 명령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그 안에 모든 기능을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공통 기능은 서로 쉐어하는데 공통 기능으로 빠져있는 게 라이브러리입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펑션이라 이런 것들. 라이브러리 64는요 64비트용 라이브러리예요. 참고로 OS용 라이브러리랑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오리지널은 유저 밑에 라이브러리입니다. USR 밑에 lib는 32비트, lib64는 64비트가 들어있다는 뜻이고 이걸 링크로 건 것 뿐이에요. 아셨죠? 자,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USB 외장 하드가 연결되면 그것들을 마운트해서 불러오는 공간입니다. 마운트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MNT는 우리가 사용자가 옵셔널하게 걸 수 있는 그런 마운트 포지션이에요. 평소에 마운트 안 돼 있어요. 그냥 디렉토리로만 존재하죠. OPT, 옵셔널한 것들입니다. OPT가 뭐냐면요. 메인 어플리케이션도 아니고 구분이 좀 애매하긴 하죠. 리눅스는 파일하고 디렉토리밖에 없다는데 도대체 저걸 왜 구분하는 거야? 저건 사용자를 위한 겁니다. 관리자를 위해서 단순하게 구분해 놓는 거예요. 꼭 저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메인 어플리케이션은 USR에 집어넣고요. 자바 같은 걸 USR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서브 어플리케이션, 걔들을 위한 뭐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뭐 로그를 게더링 하거나 또는 헬스 체크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OPT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옵셔널한 거죠. 메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있으면 편한 거. 그런 것들을 OPT에 집어넣습니다. 프록은요. 프로세서의 약자예요. 프록은 프로세서의 약자로 보통은 흔히 이 안에 CPU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CPU 정보. 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메모리 정보. 그 다음에 IRQ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 간의 메모리 번지 주소가 있습니다. 서로 참조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루트 슈퍼 유저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단순히 슈퍼 유저의 홈 디렉토리예요. 유닉스하고 리눅스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요. 유닉스는요. 슈퍼 유저의 홈 디렉토리는 루트예요. 아까 했던 최상위 디렉토리. 이 최상위 디렉토리가 루트예요. 원래 우리가 슈퍼 유저를 루트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유닉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저 최상위 디렉토리를 소유하는 권한은 오로지 유저, 그러니까 슈퍼 유저한테만 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닉스에서는 슈퍼 유저는 루트다라고 불렀어요. 그 루트, ROT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일반 명사화 돼가지고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계열은 슈퍼 유저를 루트라 부릅니다. 바꾸셔도 돼요, 이름을. 나중에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에 많아요. 근데 바꾸면 또 귀찮아요. 나만 아는데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서버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보통 루트는 살려놓습니다. 로그인은 안 되게 하더라도. 그리고 run. 이 run이라고 하는 거는요. 과거에는 tmp라고 하는 폴더와 같은 거 써요. 그러니까 운영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그 응용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이 되면 필요한 임시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PID 값을 저장해 놓는다든지
그 다른 프로세서를 참조하기 위한 어드레스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과거에는 그걸 TMP에다 넣어놨어요. 물론 일부 어플리케이션은 여전히 TMP에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 RUN이라고 하는 런 폴더를 디렉토리를 따로 만든 건 메인 프로그램들은 저 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런이라고 하는 것과 TMP를 분리함으로 해서 보안의 기능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TMP는 잘 보시면 이게 보여요. TMP는 RWX 권한이 전체가 다 열려 있는 거고요. 런은 읽기 실행은 다 열려 있지만 쓰기만큼은 슈퍼유저한테 종속돼 있습니다. 즉, 저 런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유저가 건들 수 없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실행 중인 프로세서에 개입하는 건 오로지 슈퍼유저만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보안의 이슈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과거 리눅스와의 차이점이에요. 과거 리눅스에는 런이 없어요. 과거 리눅스라고 하면 얼마냐면 커널 버전 기준 2.4 이전 버전, 과거 2.4랑 2.4 이후랑 천지개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스트럭처가. 근데 저 런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리눅스 엔지니어라 많이 알아요. 자, S빈. 빈 봤죠? 이 빈의 익스텐드 버전. 그러니까 이 빈은 정말 용량이 작은 거고요. 이 S빈은 조금 더 큰 OS 명령어들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유저 S빈은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걸 두 개를 그냥 합쳐버린 겁니다. 즉, 빈, LIB, LIB64, S빈은 이제는 OS 영역과 어플리케이션 영역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 유저에 들어있고요. 단지 루트에는 링크만 걸려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SRV. 이 SRV는 소스의 약자예요. 소스. SRV, 그러니까 소스 파일들이 SRV에 들어있고요. 컴파일되는 소스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리눅스 컴파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튜닝할 때.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VAR이나 유저에 있었는데 그걸 분리해 놓은 거예요. 보안의 이슈가 있죠. 여기 보시면 보안 이슈 넣어놨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sys는 시스템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이 시스템 디렉토리는요, 권한을 보시면 알아요. 슈퍼유저도 쓰기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쓰기라는 건 하드웨어를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슈퍼유저도 저 시스템 폴더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읽고 실행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변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프록에 있는 것과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록도 물론 슈퍼유저도 쓸 수는 없지만 이 프록은 정말 하드웨어, CPU, 메모리 같은 로우 단의 하드웨어고,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우 단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컴퓨터 자체 시스템 말고요. 거기 연결된 부수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는 시스템 프로세서를 뜻하기도 하고요. 자, TMP, 템포러리의 약자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지울 수 있는, 하지만 T옵션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래요. 이 T옵션은 생성한 자만 권한을 이걸로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스페셜 권한이거든요. 이건 리눅스 시험 볼 때 항상 나오고요. 정보보안 기사 시험 볼 때 항상 나와요. 이 T옵션이 뭔지, 또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은 무엇이냐라고 나옵니다. 그게 T입니다. T. 자, TMP의 특성은 뭐냐면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어플리케이션한테 데이터를 공유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의 1번의 디렉토리에 2번의 프로그램이 쓰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러면 되죠. 또는 2번의 폴더 디렉토리에 1번이 쓰기나 읽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러면 되죠. 그런데 1번과 2번이 같은 그룹도 아니고 뭐냐가 별개의 존재라면 이것을 위해서 이 두 개의 디렉토리는 옵션이 풀로 열려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모든 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열려 있게 되면 제3, 접근을 허가받지 않는 제3의 프로세서도 얘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보안 문제가 생깁니다. 이 템포러리는요, 리눅스 1점 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개념이 자체가. 그래서 이걸 템포러리에다가 얘는 TMP에다가 1번이 파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정보를. 그럼 2번이, 그리고선 1번이 그 파일을 만들어 놓을 때 2번만 읽고 써라고 락을 걸고 만들면 2번이 갖고 와서 읽어옵니다. 물론 3번도 읽어올 수 있는데 3번은 여기 변조 권한은 없습니다. 그게 T옵션이에요. 읽을 수는 있는데 삭제를 하거나 변조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 없죠. 보안의 이슈라기보다는 어떤 데드락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데드라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OS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다중 프로세서, 멀티 프로세서의 시스템에서 하나의 자원을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가 점유하는 상태에서 제3자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락이 안 풀립니다. 즉, 행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 죽어버리는 경우 있죠. 결국 껐다 켜야만, 초기화해야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데드락이라 불러요. 상거리에서 차가 세 대가 마주쳤어요. 이 세 대의 차는 후진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 대의 차 때문에 상거리는 트래픽이 마비되겠죠. 그런 경우를 데드락이라 불러요. 컴퓨터도 똑같은 용어입니다. 자, USL이라고 하는 건 어플리케이션 영역이고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바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기록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로그. 이 로그는 수학 용어 로그가 아니에요.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미안합니다. 아직 그래서 컴퓨터에 운영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계정에 대한 접속 기록,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실험 기록, 에러 로그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여기 남게 되고요. 또 심지어 사용자가 디파인하는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디파인하는 데이터도 여기 남기게 됩니다. 디폴트고요.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바꿉니다. 웹 서비스라든지 DB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를 기본값으로 안 써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안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안 쓰는데 아무튼 여기에 디폴트 값이 들어 있습니다. 10주차 과제에 있었죠? 리눅스에서 웹서버의 기본 루트 패스워드, 더큐멘트 루트에 가면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에 들어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디렉토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리눅스는 폴더와 파일만 존재한다. 확장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눅스에서는 확장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 확장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권한, X라고 하는 권한, R, W, X 이 세 가지 권한입니다. 이 세 가지 권한은 총 3개의 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는 소유자, 두 번째는 소유자와 같은 그룹, 네 번째는 any other입니다. 다른 사람들. 여기서 보시면 이거 설명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소유자 계정 정보예요. 두 번째 게 그룹입니다. 소유자의 그룹 소유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세 번째 건 용량, 네 번째 건 월, 일 해가지고 마지막에 갱신된 날짜입니다. 시간 이렇게 나오죠. 파일 이름 나오고요. 자, 리눅스 이제 바에 대한 권한 이제 설명드리면서 요 디렉토리 권한까지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그 RWX고요. 이 RWX는 4, 2, 1이라고 하는 숫자로도 대변됩니다. 이건 뒷부분에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 디렉토리는 D로 표시되고요. 파일은 없고요. L은 링크란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T는 아까 설명드렸죠? 템포러리에만 있는 이 T는 제가 이 말이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설명이 많은데 오늘 설치하고 파일하고 디렉토리 설명만 하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다음번 특강 때는요. 이제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환경 설정을 해서 SSH라고 하는 텔넷과 FTP를 요즘 사용 안 해요. 요즘은 텔넷하고 FTP는 워낙 보안에 취약해서 암호화된 원격 접속 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SSH인데 또는 SFTP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들과 아파치를 설치해서 아파치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하는 것까지 다음번에 한번 특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 특강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다시 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리눅스 부팅했는데 이거 어떻게 끄느냐? 그냥 파워를 내리면 되느냐? 안 됩니다. 리눅스를 끄는 방법은요. 루트에서 셧다운 띄우고 -H 띄우고 now 하면 꺼집니다. 셧다운 띄우고 -H 하고 now 치면 지금 halt, 그러니까 시스템을 꺼라. 만약 재부팅을 할 거면 -R입니다. -H는 끄는 거예요. halt. 파워까지 완전히 끄는 겁니다. 엔터 치면 꺼집니다. 잊지 마시고 잘 끄시기 바랍니다.